청약 내 집 마련 간절한 분 많으시죠? 대선이 끝나고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약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좀 가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도 좀 안 하게 되거든요. 이번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정책 중에 청약 관련해서 좀 바뀌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현행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네.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투기 과열 지구라면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100%고 추첨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 추첨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자녀가 없거나 또는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이렇게 청약 통장 기간이 짧게 되면 가점이 낮으므로 추첨제 당첨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추첨제를 노리려고 할 텐데 8호제곱미터 초과 좀 대형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맞아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또한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청약제도 개선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개선안인데요. 60제곱미터 이하, 저희가 보는 25평 이하의 추첨제가 신설이 됐어요. 추첨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첨제가 60%, 가점제가 40%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들 분들에게 추첨제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70%, 추첨제 30%, 이 부분도 추첨제가 30%가 더 늘어난 거예요. 반면에 85제곱미터 이상, 이제 좀 대형 평형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추첨제 50%, 가점제 50%였는데 여기서는 또 추첨제가 줄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에게 또는 가족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청약을 기다리면서 가점을 쌓아온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점제를 노리는 분들은 8호 이하에서 좀 그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좀 손해가 아닐까요? 맞아요. 가점을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점제를 쌓으면서 부양가족이 많거나 또는 통장 가입 기간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거나 또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지 가점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추첨제, 가점만은 기다렸는데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이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공급에 대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청약의 기회도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요만한, 이 손바닥만한 데서 가점, 추첨, 요걸 쌓아오는 건데, 가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 손바닥만 하니까 이게 가점이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바뀌면 이제 주인님 얘기는 이렇게 공급을 요만큼 많이 하면, 가점제 비중이 거기서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가점제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 손바닥 한 두세 개 더 준다. 그렇지. 그쵸.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총 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총 공급 물량이 예를 들어서 만 세대의 몇 프로라고 하는 것보다 10만 세대의 몇 프로가 그렇죠, 훨씬 그렇죠.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청약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유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고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불리한 점을 먼저 봐요. 맞아. 이거는 나한테 더 안 좋은 점이야. 그런데 은근히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파이는 커지고 이제 내가 가점이 높아요. 그러면 가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이 정도의 물량에서 가점제도 충분한 70%라는 충분한 숫자, 충분한 퍼센테이지의 그런 가점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포션이 더 늘었다는 가정하에서는 나의 기회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 공급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가 커졌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그 물량이 커진 건가요? 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포커스를 맞춰진 것 중에 하나가 양 대선 후보께서 공급에 대한 포커스를 진짜 많이 맞췄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윤 당선인의 정책을 살펴보면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130만 호 이상, 최대로 150만 호 이상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예전에 일기 신도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때 총 합쳐가지고 분당이 10만 가구, 일산이 7만 가구,
우리 평촌이랑 그리고 삼본이랑 부천이 사망하고 조금씩 넘어갔어요. 그래서 총 합해서 30만 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정도예요.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4개에서 5개 정도 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수도권 안에 네, 수도권 안에만. 하겠다는 전국으로 거죠? 보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이가 더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47만 호예요. 근데 여기서 수도권이 30만 호가 넘어갑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이 20만 호 정도가 돼요. 여기서도 수도권이 13만 호.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예요. 여기도 수도권이 14만 호. 그리고 소규모 정비산업도 10만 호 정도가 되고요. 공공택지가 정말 많이 있어요. 142만 호. 여기서도 수도권이 74만 호.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될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바로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 시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당선되고 나서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 내후년부터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임기 5년 때까지, 5년 차 때까지 어느 정도는 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때 내가 이 조건에 맞게끔 내 청약 점수라든지 내 청약 조건을 맞춰놓는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재건축이랑 재개발도 좀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는 거죠? 아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기사들 거의 안전진단 탈락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기사, 작년 3월 기사인데 목동 11단지 안전진단 탈락에 재건축 시장 찬물, 금매 쏟아지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완화가 된다니까 당연히 더 관심이 네. 많아지겠죠? 이게 불과 어제 기사예요. 어제 그러니까 24일 기사인데 3월 24일 기사예요. 단숨에 15억 올랐다. 심상찮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권 재건축 신고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대선 이후 매물이 들어가거나 호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완화가 될까요? 네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특징은 도심에서는 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빈 땅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택지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빈 땅이 없지만 여기서 좀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아파트들 여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를 다시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기사를 보셨듯이 안전 진단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30년 이후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네, 패스가 안전진단이 패스인 거죠. 네. 사실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배를 마셨던 부분들이 전부 다 안전진단 탈락이니까. 또 하면서도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조차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현행 행대로 간다면 구조 안전성,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편익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현행은 구조 안전성이 가장 높아요. 50%예요. 근데 이 개선안에서는 이걸 낮추겠다는 거예요. 30%로 낮추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서는 5% 정도 올리고 그리고 주거 환경 이게 이번에 좀 강화된 부분이에요.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을 때 여기는 삶 살기가 힘들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편익 부분에서는 네, 변한 건 없지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재건축 안전 진단이 통과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완화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값들이 네, 지금 물건들이 많이 거둬지고 있고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 안전성을 줄이고 설비 노후도와 주거 환경의 비중을 높였다는 건 얼마나 위험하냐보다 얼마나 낡고 불편하냐를 보겠다는 거네요. 얼마나 내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 거냐, 그렇지. 아파트로 만들 거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네. 네, 속도가 아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간소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 운영 기준을 완화해요. 기부 체납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더 사업 시행에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공공이 참여해서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말했던 조금 더 공급을 더 많이 시키고자 하는데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일기 신도시의 그런 단지들도 좀 그 단계가 좀 신속하게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부터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노후화된 주택 90년부터 93년, 94년까지 계속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이 실제로 가보시면 택지지구 잘 갖춰져 있으니까 살기는 너무 좋은데 아파트가 낡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듣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나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가산점이 올라가면, 가중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도 조금 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가장 이게 또 많이 중요하고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청약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기존의 집을 또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그거예요. 이제 궁금이 많아지는데 그럼 나는 지금 무주택자예요. 집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청약을 받아야 되는지. 그전에는 좀 가점이 없어서 좀 포기를 했었는데 그쵸. 완전 포기. 이제는 이제 좀 늘려주네? 뭔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럼 그걸 놓치고 청약을 기다리란 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약도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싸움이고 또는 확률의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좋은 가점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사는 곳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런 금액에 좋은 입지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도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새 아파트를 사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내가 새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고 그래도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청약을 기다리셔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 원가주택만 하더라도 3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보면 공공분양주택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와. 원가 수준. 완전 싸게.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그냥 그것만 받겠다. 네, 그것만 받겠다. 정말 그 정도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분양가 20%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분양가 20%만 납부를 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80%는 이제 장기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반에 드는 돈도 얼마 들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 나머지 돈들은 매월 입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내가 이 집을 매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국가가 매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매입을 하는데 시세가 많이 그 주변이 올랐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오르겠죠. 근데 국가가 그냥 매입을 해버리면 기분 상할 수 있죠.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은. 나도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그치. 그래서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랑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건데 국가에서는 30% 매매 차이에 대해서 30%를 가지는 거고 그 사람에게는 70%를 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30만 원 정도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기 신도시급의 아파트 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수예요. 5년 후에 한 1억이 올랐다. 그러면 한 7천만 원은 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3천만 원은 세금을 내는 거고 7천만 원은 돌려받는 거죠. 그것도 시세 매수를 그쵸, 시세 주겠죠? 그쵸, 시세가 쌌다면 많이 올라갔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만큼.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아니 왜 70%밖에 안 줘? 내 건데. 왜 다 안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대신 이제 싸게 약간, 사고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이거 사실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혜택을 주니까. 우리 이제 공투지. 근데 내가 더 많이 널 줄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주겠다는 거지. 근데 원래는 그거 절대 원가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정책의 취지와 구조를. 근데 이제 싸게 준다는 건 뭐냐면 모자란 돈을 국가가 내준다는 거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나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갖자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청년분들한테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전월세로 국가에서 공급할 테니까 임대주택에서 사세요가 아니라 작지만 당신 집을 가지세요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인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청년분들 중에 청약 뭐 이런 제도적 어떤 혜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초기 비용이 크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계약금 정도의 금액이 초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익도 쉐어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쉐어링 하는 부분도 뭐 5대5가 아니에요. 5대5 아니잖아. 5대5 70%니까 좀 괜찮은데? 나 70% 마음에 든다. 51대 40%에 그냥. 네, 뭐 여기도 뭐 70%. 50이면 좀, 소리 나는 느낌인데? 70%까지니까 또 중간에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20만 원. 20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민간 개발 연계형이 있고요. 국공유지 활용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개발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가지고 증가 용적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짜리 짓는데 200% 정도를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가 남잖아요. 그 중에 절반을 이제 기부 체납 형식으로 받는 걸 국가에서 이제 그걸 공공 분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실제로 용적률이 300%까지 안 됐는데 300%까지밖에 안 됐는데 200% 더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100%를 기부 체납하더라도 100% 정도는 내가 남으니까 거기에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제 서로 좀 연계를 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공유지 활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에 철도 차량기지 있잖아요. 그리고 공용 주차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부지가 뭐 지상 1층, 2층, 3층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가 있는데 그 위에 크게 높게 짓는 거예요.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주상복합처럼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주택 건설용 용지로 활용해서 반값으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또한 이제 반값으로 분양을 하게 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철도기지가 있는 곳들도 한번 보시면 입지가 뭐 외진 곳도 있겠지만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에 만약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괜찮은 거죠. 네, 반값 분양이라는 것도 확 와닿네요. 분양가가 싸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내 집 마련을 못했다면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신 분들은 뭐 처분 조건으로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그만큼 또 이제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한테 확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네요, 이거는. 네. 더 기회를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못 가지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거기서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해준다면 그또 작은 숫자가 아니라 좀 많은 숫자를 좀 분양을 하게 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